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는 리얼텍 브릿지라는 회사고요. 저는 리얼텍 브릿지의 전재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리얼텍 브릿지는 글로벌 솔루션을 13개, 4개 정도 현재 국내 세일즈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클라우드 제품부터 그라운드 스토리지, 인코더, 스트리밍, 컨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컨텐츠 추천,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제품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메가존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총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비투무빈과 나이스피플 앳 웍의 유보라라는 제품입니다. 먼저 시간상 비투무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프레젠테이션을 쭉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 데모나 시연을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투무빈은 사실 업력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한 7년, 8년 정도 된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메인 CEO인 스테판 씨께서 굉장히 젊은 사장인데요. 한국 나이로 34, 5 정도 되는 친구인데 대학 시절에 대학 교수랑 같이 엠팩트식 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졸업 이후에 이제 설립한 회사가 비투무빈입니다. 그래서 비투무빈은 처음에는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 인코딩 그리고 고객 데이터 분석까지 총 3가지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레퍼런스인데요. 글로벌하게는 보시면 아실 만한 굉장히 메이저 브랜드들이 비투무빈의 제품 및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맵으로 보시면 한국에서는 지금 푸 플레이어가 비투무빈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레퍼런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데모 시연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비투무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종류의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코딩, 고객 데이터 분석 이렇게 3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린 유보라라는 제품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어랑 인코딩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인코딩 부분인데요. 비투무빈의 모든 제품은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가존에서 아마존 세일즈를 하시지만 아마존을 비롯한 MS, 애저, 구글 플랫폼 같은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에 얹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구축형으로 가상 머신에다가 더커를 얹어서 같이 설치하시는 개념도 물론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좀 장점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투무빈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트랜스코딩 스피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집 모양의 그림이 쭉 있는데요. 이 벌집 모양의 그림이 하나하나의 개별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잡이 S3라든지 이런 스토리지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잡을 각각의 노드들에게 분산을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출력을 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된 결과를 보시면 물론 젠코드도 있고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이긴 하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타사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1시간짜리 파일을 총 5개 프로파일로 출력했을 경우에 12분 7초 그거보다 더 많은 인스턴스를 쓸 수 있는 어드밴스드 라이센스인 비투무빈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의 변환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실측 결과라서 저희가 어떤 피크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다 API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AP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 스텝을 꾸려봤는데요. 사용자가 인풋을 선택하시고 프로파일을 제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스타트 하시면 사용자가 인풋에 따른 프로파일별로 출력을 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후에 변환을 해서 다시 아웃풋 경로로 반환하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코딩이 진행되면 아래 프리뷰 화면에 변환되는 인코딩에 대한 결과값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항목은 플레이어 항목인데요. 기본적으로 비투무빈의 플레이어는 HTML5 기반의 HLS 대쉬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저희가 모듈 플레이어라고 늘상 고객분들을 만나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베이직 코어 모듈들이 있고요.
그 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원하는 기능들이 각각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기본 코어에 원하는 기능들만 마치 블럭을 조합하듯이 플레이어를 조립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다가 다른 기능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새로 이제 모듈들을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래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이 비트무빙 플레이어고 오른쪽이 기본의 스탠다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최초로 플레이어 접근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반응 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조인 타임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차이들이 서비스 퀄리티로 연결되는 것들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제품은 설명드렸고 좀 주요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비트무빙의 모든 기능은 밴드위스 절감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CDN 사업자들은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시긴 한데요. 이제 유저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퍼 타이틀 인코딩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왼쪽에 각각의 해상도에 맞게 중간에 스트리밍 밴드위스라 그래서 5.8메가, 4.3메가, 3메가 이런 식으로 비트레이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레이트 값은 그간 유저의 경험이나 유저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던 것들인데 그런 방식이 이 비트레이트의 낭비를 불러온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무빙 인코더는 파일을 인코딩 변환하기 전에 이 PSNR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영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비트레이트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변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코딩을 진행을 할 때 인풋을 선택하시고 출력을 선택하시고요. 인코딩을 할 때 이제 이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사이즈별로 비트레이트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그 결과값들이 오버스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당에 맞게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기능을 쓰셨을 때는 기존 대비 한 30-40% 정도의 밴드위스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최적의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레이트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족한 경우에는 뭐 비트레이트를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PSNR 값 수치에 맞는 정확한 계산값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해서 출력하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퍼 타이틀 인코딩이라는 기능입니다. 비트무빙의 인코더에 해당되는 기능이고요.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멀티 코덱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플레이어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기존 베이스는 사용자가 내 플레이어에 접근했을 때 어떤 환경으로 접근했는지를 자동적으로 디텍팅을 하고 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코덱을 찾아서 그걸로 디코딩을 해서 밴드위스 절감을 효과를 낸다는 그런 구성인데요. 전제가 되는 것이 이 항목이거든요. 보시면 하나의 피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각각의 코덱이 압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코덱이 압축률이 다른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환경에 맞춰서 출력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제가 지금 크롬으로 접속을 해 있고요. 크롬일 경우에는 어떤 환경이든 264로 처리를 했던 것보다 VP9으로 하면 그만큼의 밴드위스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 264 주황색 라인이고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VP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의 밴드위스 세이빙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위에는 저희가 그냥 달러로 환산해서 한번 코스트 세이빙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예측해 본 결과인데 이 정도의 응용이 가능한 기능이 멀티 코덱 스트리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펄신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트무빙 인코더와 비트무빙 플레이어를 둘 다 사용하셨을 경우에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비디오 인코더가 결과물을 플레이어에게 던져줄 때 결과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잡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같이 전달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같이 받았을 경우에 어떤 정도의 흐름이 가능하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위에 보시는 게 일반적인 스탠다드 AVR 구성입니다. 하나의 영상 안에도 다소 단조로운 화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상 모션에 따라서 좀 복잡한 영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2메가를 기준으로 복잡한 영상에는 조금 더 썼다가 조금
단조로우면 조금 더 비트레이트를 절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펄싱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 메타데이터 정보값과 조금 더 같이 받기 때문에 정밀하게 비트레이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자는 2메가 수준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서 뭐 블랙이 나오거나 혹은 모션이 많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펄싱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잠깐 보시면 뭐 기존 대비 한 30%, 평균 한 5에서 15% 정도 코스트 세이빙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블랙이 오더라도 기존에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라인이 쭉 굉장히 많은 비트레이트를 소모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사용자는 블랙에서 저 비트레이트를 되더라도 영상의 화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되 그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값을 같이 전달받을 경우에는 더 효용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이 펄싱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AI 인코딩이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올해 NAB 때 4월에 출시된 개념입니다. 기존의 투패스 인코딩까지는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복잡도를 계산하고 그 복잡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옵티마이징한 최종 결과물의 화질을 높이는 그런 구성의 인코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인코딩 시간이 2배가 걸린다는 게 사실 유저들의 괴리였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무빙 인코딩 솔루션은 속도를 개런티하기 때문에 심지어 3패스까지 해도 어떤 속도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요거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스크린이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기존 2패스고요. 오른쪽이 비트무빙의 3패스 인코딩을 하셨을 경우에 어떤 모발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질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V1 코덱 잠깐 설명드리고 비트무빙 쪽 설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V1 코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AV1 코덱은 이번에 새로 나온 코덱이고요. 사실 재작년에 정식 오픈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디코딩 쪽 계속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띄워드린 차트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상용 서비스 코덱의 흐름도인데 1999년에 엠팩4가 처음 나왔고요. 그 전에 물론 WMV 시절도 있었죠. 그 이후에 2003년에 저희가 지금까지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H.264 코덱을 거의 15년 가까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H.265 HEVC가 혜성처럼 등장하긴 했으나 말로는 264 대비 50% 이상의 압축률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보니까 4K나 8K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만 그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만큼 큰 사이즈의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프로바이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자 이제 AV1 코덱이 나와 있고요. AV1 코덱은 라이센스가 없는 노 로얄티 코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든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잠깐 이 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그룹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AV1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한 벤더들입니다. 보시면 아실만한 굉장히 뭐 아마존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유명한 벤더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정도에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애플은 기업 문화가 조금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쓰지 남의 거를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합류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PSNR 수출을 가지고 기존 코덱 대비 얼마나 더 압축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를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265 대비 AV1이 이 정도 수준의 압축률을 더 뛰어나다는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마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 레이트는 미디엄 레이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메가에서 7.5메가 정도 사이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라운드 한 30% 정도 기존 265 대비 압축률에 대한 효율이 있고요. VP9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17% 정도 어라운드로 네, 압축률 효율이 좋은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요거는 데모 영상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이 FHD 500K이거든요. 근데 500K로 FHD를 264로 서비스하기에는 사실 어떤 품질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V1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500K 정도 수준으로도 FHD를 서비스하는 게 결코 이제 먼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비투민 제품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제품인 유보라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고 제 할당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라라는 제품은 Nice People at Work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이름을 가진 스페인 회사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헤드쿼터는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고요. 전 세계 각지에 별도 지사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는 저희가 세일즈를 및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스터머는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고객들께서 지금 현재 유보라를 쓰고 계시고요. 유보라는 한마디로 정해서 말씀드리면 QoS, QoE, 컨텐츠 플랫폼의 어떤 품질이나 유저의 행동 패턴 등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이 사실 QoS, QoE를 가장 잘 말해주는 차트일 것 같은데요. 각각의 어떤 뭐 버퍼 레이티오라든지 조인 타임이라든지에 따라서 내 고객이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보라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일련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오너의 의사결정을 돕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수익을 올리는 그런 개념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이 다이어그램이 유보라의 기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앞단에 서비스단이 있고요.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앱, 플레이어, 셋탑박스, TV 등등의 유보라의 플러그인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삽입하시면 매 5초마다 유보라의 백엔드로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하시거나 분석이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돕고 최종적으로 액션을 통해서 컨텐츠 플랫폼의 어떤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보라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솔루션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게 유보라 코어라 그래서 가장 베이직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보라 코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유보라 어드밴스 피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피니티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단순히 플레이어 단이 아니고 웹 쪽에서도 플러그인을 삽입하셔가지고 웹상의 유저의 행동 분석, 패턴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일례로 저희가 일본 쪽에 라쿠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홈쇼핑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웹과 플레이어 모두에 유보라 플러그인을 삽입하셔가지고 어떤 유저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구매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분석이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스마트 모듈이라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특별한 기능들은 모듈화해서 라이센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능만 별도로 삽입을 하셔가지고 추가하시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시보드가 유보라의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이 딱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QoS, QoE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물론 아마존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고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집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라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항목이라도 해당 대시보드에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 맞게 이런 항목들을 재배치하시거나 원하시는 항목만 추려서 이런 하나의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운영부서, 마케팅부서, 테크니컬 서포트 부서 각각 부서에 맞는 자료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각각 부서의 성격에 맞는 자료들만 이런 식으로 추려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퍼레이션용 운영부서로 해서 대시보드를 좀 꾸며봤는데요. 보시면 뭐 플레이에 대한 페일러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든지 전체적인 버퍼 레티오, CDN에 관련된 항목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인스트림 페일러가 있는데요. 아카마이에서 비교적 장애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라임라이트나 패슬리의 다른 CDN에 비교해서요. 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업체한테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디멘션이라고 부르는데 기본 베이직 코어에는 75가지 정도의 기본 디멘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역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 CDN이나 ISP, 혹은 컨텐츠에 대한 정보, 유저에 대한 정보, 뭐 디바이스별, OS별, 플랫폼별, 뭐 플레이어별 각각의 고정된 항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유저가 제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커스텀 디멘션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유저가 물론 구독이 된 유저겠죠. 회원 가입 시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라면 뭐 성별, 나이, 뭐 사는 지역, 혹은 취미, 뭐 어떠한 정보라도 회원 가입 시 유저가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추려서 대시보드에 넣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CDN사별로 요거를 필터링을 했는데요. 이 필터링을 한번 지워보고 필터링을 새로 해서 국가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미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각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플라이 페일리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필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일례로 국가별 검색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에 있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뭐 플라이 페일리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일본이 좀 많긴 많았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부서 쪽을 한번 보면 이쪽은 매니지먼트나 뭐 마케팅 용도일 것 같은데요. 쭉 탑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된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뭐 OS별, 디바이스별 원하시는 어떤 항목이든 필터링 가지고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내 콘텐츠 플랫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는 유저가 내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떠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분석하신다면 조금 더 크게 보신다 그러면 플랫폼 전반에 걸친 뭐 장애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각각의 포인트들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거나 분석이 또 가능하고요. 이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 플랫폼에 어떤 액션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QoS가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매출의 증대를 노리는 거겠죠. 네. 이게 기본적인 대시보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굉장히 단편적으로 일례를 보여드렸는데 그 75가지 항목에 대한 어떠한 필터링도 가능하고 어떠한 어떤 검색이나 모니터링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제가 모니터링 부분을 잠깐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듈이라는 항목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 트래킹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유저별로 어떤 개별적인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가장 위에는 내 컨텐츠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저를 KPI 지수를 통해서 평균 재생 타임, 평균 버퍼 레이티오, 뭐 실패율 이런 것들을 쭉쭉쭉 표현을 해주고요. 각각의 개별 유저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스마트 트래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얼럿 항목인데요. 아까 보셨던 에러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모듈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굉장히 얼럿이 많았네요. 그럼 이 많았던 항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검색을 해서 오른쪽 화면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쭉 어떤 에러들이 있었는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보시면 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에러일 수도 있고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한 유저가 일반적이지 않은 버퍼 레이트가 1.56% 발생했고요. 이것은 글로벌 에펙트가 컸는지 아니면 로컬 에펙트가 컸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보시면 제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라임라이트 CDN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연락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CDN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으니까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장애 판단이란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스마트 유저 모델입니다. 보시면 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유저들의 변동 추이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 기간별로 정렬도 물론 가능하고요. 어떤 유저가 새로운 고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좀 감소 추세인지 증가 추세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이 스마트 유저 모듈이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트렌드인데요. 글로벌하게 유보라가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 데이터는 사업 보안상 줄 수 없더라도 굉장히 큰 단락의 데이터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데이터들인데요. 만약에 글로벌한 어떤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아셔야 되니까요. 지금 이쪽에는 디바이스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스마트폰 쪽이 굉장히 기대했던 대로 많이 있고요. 디바이스 타입별로 평균 어느 정도의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지 라든지 조인 타임이라든지 디바이스별 어떤 실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글로벌하게 다른 솔루션들과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정이 사실 데모 계정이라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내용들은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써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원하실 만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